안녕하세요. 편안하고 무해한 독서 감상을 지향하는 이곳은 한주의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 한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재미있는 소설을 만나서? 그럼 그 재미있는 소설은 어쩌다가 읽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책을 읽게 될 거라는 운명을 타고난 걸까요? 아님 우연적으로 만나게 된 걸까요? 만약 우연적으로 만나게 됐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은 이렇게 우연처럼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어코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해지신다고요? 오늘의 이야기 미겔 데 우나무노의 안개입니다. 오늘은 오프닝부터 어질어질 하셨죠. 오늘의 작가 미겔 데 우나무노가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였기 때문에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으로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미겔 데 우나무노, 앞으로는 우나무노라 부르겠습니다. 이 우나무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스페인에서는 국민 작가로 통하시는 분인데요. 1864년 스페인 빌바오에서 태어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스페인 문학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특히 98세대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스페인의 사회적 문화적 재생을 목표로 많은 활동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우나무노 작가님은 철학과 문학에 정말 진심이셨는데요. 자신이 읽고 싶은 논문이나 작품을 읽기 위해서 언어 공부를 시작했고 무려 14개국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정말 남분이죠. 특히 그는 실존주의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소설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작품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많이 투영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는 인간 존재와 그 의미, 신앙, 죽음, 불멸성 등의 주제가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답게 어떤 형식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써왔고요. 특히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해왔기 때문에 대학교 총장이 됐다가 추방도 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식인 활동도 하다가 말년에는 가택연금까지 당하는 등 정말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안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이 소설의 스토리적인 흥미진진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무 배경 지식 없이 그리고 지금 방송도 잠시 멈추신 상태로 먼저 책을 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작품은 스토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캐면 캘수록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고 문장 문장마다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읽어보셔도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줄거리에 치중하기보다는 그의 문장, 그가 사용한 글쓰기 형식 등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우구스토는 부유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독신 남성입니다. 돌아가셨긴 했지만 품위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우구스토는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인물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는 거리를 걷다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를 쟁취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녀가 자신이 찾아온 삶의 목표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에우헤니아인데요. 이 에우헤니아는 굉장히 독립적인 인물로 이 시절에도 자신이 직접 돈을 벌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만큼 자존심도 굉장했고요.
그래서 에우에니아는 돈이 많은 아우구스토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특히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토의 구애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토는 무기력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던 자신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워준 에우에니아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에 대한 선물로 그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존심 센 에우헤니아는 돈으로 자신을 사는 것이냐며 고맙다고는 하긴커녕 더 화를 냈고, 이렇게 아우구스토와 에우헤니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 이성의 눈을 뜬 아우구스토에게는 새로운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탁물을 배달해 오던 소녀 로사리오와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로사리오와 잘 돼가나 싶었는데,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지친 에우헤니아가 아우구스토에게 친구가 되자는 목적 하에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아우구스토는 결국 에우헤니아에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팽자팽자 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지친 에우헤니아도 결국 아우구스토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결혼 전 부탁을 하나 합니다.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자신을 해야겠다고 협박을 한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 먼 곳에 일자리를 구해줘서 그를 자신과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아우구스토 역시도 이 남자가 신경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아우구스토를 찾아와서는 자신과 썸을 탔던 그 세탁소 배달원 로사리오를 데리고 함께 떠난다고 합니다. 로사리오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우구스토는 화가 치솟으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결국 결혼을 하게 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에우헤니아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이 날까요? 그럼 안개라는 제목과 너무 안 어울리죠.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아우구스토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친애하는 아우구스토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저는 당신의 호의로 마우리시오와 직장을 얻게 된 곳으로 그와 함께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역시 당신의 호의로 받게 된 집세와 마우리시오의 봉급을 합치면 우리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더더구나 당신은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순간이 지나고 조금 진정이 되면 왜 지금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해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편지를 쓰겠어요. 마우리시오는 결혼식 날 성당에서 식을 마치고 난 후에 달아나기를 원했으나 그의 계획은 너무 번거롭고 더구나 쓸데없이 잔인한 행동으로 생각됐어요. 제가 언젠가 당신께 얘기했듯이 우리는 친구로 남을 거라고 믿어요. 당신의 친구인 에우헤니아 도밍고 델 아르코. 삶의 목적을 모두 잃은 아우구스토는 결국 자살을 준비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친구인 빅토르와 자살에 대한 글을 쓴 작가를 만나게 되지만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평범한 로맨스 소설인데 왜 호들갑이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안개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안개에 대한 저만의 해석을 담아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작가 우나무노의 실존주의적 사상과 학자적인 성향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논리 싸움 하듯이 문장과 내 생각을 비교하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우구스토는 이미 가려고 서 있는 로사리오에게 달려들어 붙잡고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마른 입술을 포개었다. 일반적인 입맞춤은 아니었지만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잠시 그녀의 입술을 지그시 눌렀다. 이어 그녀를 놓아주며 말했다. 자, 어서 가봐. 로사리오는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아우구스토는 산중에서 수킬로미터 달려온 사람처럼 피곤해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이어 불을 끄고 혼잣말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해왔고 또 나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해왔다. 항상 그랬었다. 모든 것은 환상이고 환상 외엔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 즉 생각하는 것이 의식되자마자 거짓말을 하게 된다. 진리라고는 생리적인 삶밖에 없다. 언어라는 이 사회적 산물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의 철학자가 진리란 언어와 같이 사회적 산물이며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고 그렇다고 믿으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한다고 말한 것을 들은 바 있다. 사회적 산물이란 거짓이다. 그는 오르페오가 자기 손을 핥는 것을 느끼자 소리쳤다. 아, 오르페오 여기 있었구나. 너는 말을 못하니 거짓말도 하지 않겠구나. 더구나 난 네가 잘못도 안 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비록 네가 가축으로서 무언가 인간의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우리는 거짓말만 하고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밖에 모른다. 언어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인상을 가장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믿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언어와 키스와 포옹 같은 모든 간습적인 표현 장르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역할만을 할 뿐이다. 모두가 페르소나고 모두가 가면이고 모두가 희극배우다. 아무도 자기가 말하고 표현한 대로 고통을 겪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 아마도 자기가 즐거워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믿는 것일 뿐. 그렇지 않다면 살 수가 없을 테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극히 평온하다. 지금 이곳의 나처럼 홀로 연극을 상연하면서 스스로 배우가 되고 동시에 관객도 되는 것이다. 단지 육체적 고통만을 죽일 뿐이다. 유일한 진리는 생리학적인 인간이다. 말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 인간 말이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됐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나도 동의함을 느끼는 그런 글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입력물의 혼합으로 생긴 이 복잡한 감정 상태를 하나의 어떤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것도 어찌 보면 한 국가에서만 쓰이는 그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행위인가?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해내는 것이 또 작가이기에 우리가 작가를 칭송하는 건가? 하지만 과연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작가는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슨 기준으로 내 감정과 이 언어 표현이 동의하다고 동의하는가? 그럼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아, 머리가 아파오죠. 그래도 이런 사유를 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철학적인 문장의 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는 수줍어서 여성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책 속에서나마 이러한 수줍음을 벗어나고자 여성을 연구하는 고독한 학자 안톨린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아우구스토는 그를 찾아갔다. 아우구스토가 자신의 방문 목적을 밝히자마자 이 학자는 말하기 시작했다. 아, 딱하군요, 페레스 씨. 당신을 정말로 동정합니다. 여성을 연구하고 싶으세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선생이 연구하시는 것처럼요. 무엇보다도 희생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인내하며 침묵을 유하는 연구. 그러한 연구가 제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시다시피 보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지식의 노동자로서 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고 정리할 뿐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집단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견고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생은 여성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레스 씨,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비록 당신이 학자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당신은 좀 전에 들은 이야기를 훔쳐서 자기 것인 양 떠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 페레스 씨, 학자라는 사람들은 본래 좀도둑입니다. 제가, 제가 그런 사람이니 당신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학자들은 이런저런 조사한 것을 짜맞춰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세상에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창고를 가진 사람이 공장을 가진 사람보다 자기 상품을 더 잘 챙기기 마련이지요. 강물보다는 오물물을 신경 써야 하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당신이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발표할 때까지 비밀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는 17세기 네덜란드 작가에게서 여성의 영혼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작가는 라틴어로 쓴 글에서 말하기를 남자들이 각자 자신의 영혼을 갖고 있는데 반면 여자들은 하나의 동일한 영혼, 말하자면 집단적인 영혼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여성 사이에 분배되어 있는 하나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베르에스가 말하는 능동이성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각각의 여성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단지 인종, 기후, 음식 등의 차이에 기한한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차이점은 별 의미가 없다고 덧붙입니다. 또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서로 닮은 점이 훨씬 많은데 이는 모든 여자는 한 여자이고 같은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파파리고플로스 선생은 거기서 제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자 이내 모든 여자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아셨군요. 그러므로 페레스 씨, 한 여자를 연구하나 여러 여자를 연구하나 결과는 같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연구가 얼마나 깊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교 연구를 하기 위해서 둘 또는 그 이상을 택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비교 연구가 한창 유행이고 있어서. 그렇죠. 과학은 비교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가 필요치 않습니다. 한 여자, 단 한 명의 여자를 잘 아는 사람은 모든 여자를 잘 알게 되고 여자라는 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넓이를 확장하면 깊이는 잃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성 연구에 대한 양이 아니라 질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두 명은 안 됩니다. 두 명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한 명이면 가장 좋고 충분하지만 만일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세 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원은 다치지 않습니다. 왜 이원은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까? 분명하지요. 두 선은 공간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다각형은 삼각형입니다. 최소한 3명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삼각형은 깊이가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다면체는 사면체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4명이죠. 그러나 2명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1명 이상은 3명입니다. 그러나 1명을 깊이 연구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에우에니아에게 사랑에 빠진 이후 그녀 외에도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자 아우구스토는 여성이라는 존재를 탐구하기 위해 여성을 연구하는 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눈 둘의 대화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참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의를 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정의와 법칙을 찾고 있는 학자에 대한 작가의 조롱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작품 자체가 실존주의 철학을 나타내는 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인간은 미완의 존재이고
어떤 본질을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닌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상이 어떤 형식에 갇혀 표현된다면 이 또한 그 의미와 어긋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작가는 소설의 형태를 벗어난 소셜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 사람들은 말하는 데서 환희를 느끼지. 생생한 말에서. 특히 대화로 하면 작가가 사물 자체를 직접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자아로, 악마적인 자아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없어. 물론 내 작품 속의 인물들이 하는 말은 모두 내가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 어느 정도까지라니? 그래, 너는 내 손으로 인물들을 이끌어간다고 믿으면서 시작할 거야.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너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되지. 작가가 오히려 자신이 낳은 허구적 산물에 장난감이 되며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나는 무엇이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이 소설 속에 집어넣을 생각이야. 그렇다면 소설이 아닌 것이 될 거야. 아니겠지. 그건 소셜이 될 거야. 그게 뭐야? 소셜이? 실은 시인이며 안토니오 마차도의 동생인 마누엘 마차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한 번은 안토니오 마차도가 자신을 돈 에두아르도 베노덱에 데려가 14음절인가 아니면 다른 이단적인 형식으로 된 소네트를 읽게 했다는 거야. 그가 그 시를 읽자 듣고 난 돈 에두아르도가 "그런데 그건 소네트가 아닌데?" 라고 하자 "네 선생님, 소네트가 아닙니다. 소니테입니다. 라고 대답했대. 내 소설도 바로 그런 거야. 소설이 아니라 내가 뭐랬지? 소설? 수설? 아니야. 소셜. 그래, 바로 소셜. 그러면 어느 누구도 소설 장르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야. 나는 장르를 발명하지. 사실 장르를 발명하는 것은 단지 새 이름을 붙이는 것일 뿐이야. 내 마음대로 법칙을 세우는 거지. 그리고 대화가 많아야 돼. 그런데 한 인물이 혼자 남게 되면, 그렇다면 독백이 되지. 그리고 대화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등장인물이 말을 걸 수 있게 개 한 마리를 만드는 거야. 그렇습니다. 대화와 독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한 강아지 한 마리가 등장하는 지금의 작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주인공 아우구스토는 자살에 대한 글을 쓴 작가와 만나 죽음을 예견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작가가 바로 미겔 데 우나무노입니다. 바로 작가가 직접 소설 속에 등장해서 소설의 허구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소설 형식을 무너뜨립니다. 이 장치는 어찌 보면 이미 예견되어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작품에 서문을 쓴 사람이 주인공 아우구스토의 친구인 빅토르 고티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소셜의 장르를 만들어낸 인물이죠. 소설 속 인물이 현실 공간에 나올 수 있다면 현실 속 인물이 소설 속에 들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소설 속 인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죽고 싶으나 살아있지도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아우구스토는 알게 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엄청난 고뇌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의 독백들이 각종 SNS와 메타버스 공간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의 나와 온라인상의 나와의 어떠한 격차를 느끼고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한 이 독백 중에서는 인간의 불멸성에 대한 주제도 풀어내고 있는데요. 결국 인간이 불멸할 수 있는 조건은 타자의 기억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나 세르반테스 등 유명 작가들도 결국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불멸한다는 아우구스토의 말은 고정된 육체,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시대의 대작가라고 불리는 스티븐 킹의 최근작이었던 빌리 서머스의 결말도 생각이 나면서 이 시대를 관통하는 고전의 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작가님은 소설이 아닌 소셜의 형식,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인물이 이끄는 대로 써내려갔다고 하기에는 이 작품 너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감탄했던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우구스토가 죽는 방법입니다. 앞쪽에서 에우헤니아 외에도 세탁소 알바생 로사리오, 그리고 자신의 집 요리사 리도비나까지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아우구스토는 에우헤니아를 머리, 로사리오를 심장, 리도비나를 위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토가 파멸하는 부분에서 에우헤니아의 배신으로 현실적인 상처를 받고, 로사리오가 자신의 미친 짓을 보면서 경멸했던 눈빛을 통해 창피함을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리두비아를 상징하듯 소화불량으로 죽는 아우구스토를 보면서 세 사람을 통해 여성에 대한 실험을 완성하려고 했던 아우구스토가 결국엔 세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완성시키는 것 같아서 이런 묘사에 한번 감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독백의 장치로 등장한 것인 줄 알았던 아우구스토의 강아지 오르페우의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소설의 마지막 에필로그 형식의 추도문 파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파트는 이 오르페우의 시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병에 걸린 동물이다. 항상 병들어 있다. 단지 잠잘 때만 건강을 누리는 것 같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잠을 자면서까지 말하기 때문이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전염되었다. 인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전염시켰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를 모욕한다. 세상 무엇보다도 위선적인 동물인 인간이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일을 표현할 때 견유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개 같은 짓을 의미한다. 언어는 인간을 위선자로 만들었다. 그들이 파렴치한 것을 견유주의라고 부른다면 위선을 인간주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인간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려고 했다. 말하자면 우리 개들을 희극배우와 광대로 만들려고 했다. 우리 개들은 황소나 말처럼 강제로 가축이 되고 인간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쌍무계약으로 사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유의사에 따라 인간과 결합했었다. 우리들은 사냥감을 찾아내었고 우리의 몫을 받았다. 이렇게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우리의 공동 작업이 탄생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를 광대, 원숭이, 그리고 현명한 개로 만들면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고 모욕하는 걸로 보답했다. 현명한 개란 광대짓을 연기하도록 교육을 받은 개를 말하는데, 인간들은 개들에게 옷을 입히고 뒷발로 서게 한 다음 수치스럽게 걷도록 조련한다. 이름하여 현명한 개들. 이렇게 광대짓을 연기하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을 인간들은 지혜라고 부른다. 물론 개가 두 발로 서면 음탕하고 냉소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정면으로 내보이게 된다. 인간도 두 발로 서는 직립포유 동물로 변할 때 이렇게 되었고, 인간은 즉시 수치감과 밖으로 드러난 부끄러운 부분을 감출 도덕적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내가 사람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성경에서는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이 자신들 신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음부를 가리려고 의복을 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옷을 입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 구별이 안 돼서 성을 알 수 없었다. 여기에서 인간의 포악한 짓이 수없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개 같은 짓, 즉 견유주의라고 이름 붙이려 했던 것이다. 우리를 개 같은 짓을 하는 개로 타락시킨 것은 바로 그들, 인간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개 같고 뻔뻔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우리에게 위선이 있게 한 것도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위선이 견유주의인 것과 마찬가지로 견유주의란 개에게는 위선일 뿐이다.
인간과 우리 개들은 서로에게 감염되었다. 저는 스토리가 재미있는 작품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형식적으로도 같이 표현할 때 그 작품에서 느껴지는 희열감이 정말 말도 못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이 안개는 팟캐스트를 위해서 저도 처음 읽은 작품이었는데 뭔가 또 하나의 보물을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신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설렘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설만큼은 해피엔딩이길 바라면서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